평범한 다이빙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충격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다이버 제임스는 갑자기 거대한 혹등고래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고래는 움직이지 않고 갇혀있는 듯 보였으며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를 놀라게 한 것은 고래의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진짜 놀라움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탐험해 보아요. 운명의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볼까요? 1. 폭풍 전의 고요. 그것은 평온한 9월의 아침이었고, 태평양은 분홍색 일출 아래에서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마린 완더러 호이 갑판에서 제임스 워렌은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5명의 다이빙 팀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 사라체는 수중 카메라를 조정하고, 전군 다이버 마이크 피터스는 공기 탱크를 점검했습니다. 해양 생태학자 레이첼 오닐은 수온과 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조정했고, 항해 전문가 토마스 로드리게스는 업데이트된 지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날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한 바람, 맑은 하늘, 고요한 바다는 이상적인 다이빙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처에서 조지 맥퍼슨 선장은 지난 15년 동안 조타를 잡으며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에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상적이었지만 파도 속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2. 깊은 곳의 신호. 아침 일찍 팀은 평소처럼 통신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추적 시스템은 정확한 좌표를 표시했습니다. 사라는 오래된 관찰 노트를 꺼내어 해양 생물에 대한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이 물속에서는 종종 바다사자, 돌고래, 그리고 장엄한 혹등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약 15분 후 첫 번째 다이버 팀인 제임스와 마이크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온은 예상보다 차가웠지만 이 숙련된 탐험가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시성은 뛰어났고 팀은 신이 났습니다. 물속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빛과 그림자의 멋진 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작은 산호초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일 때 멀리서 이상한 방해가 팀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3. 거대한 존재와의 대면. 산호초는 해양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레이첼과 토마스는 보트에 남아 팀원들이 필요할 경우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쌍안경으로 물속을 지켜보던 중 선박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래의 분수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맥퍼슨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40년의 항해 경험을 가진 조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를 방해물 쪽으로 조타했습니다. 레이첼은 수중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특별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큰 혹등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래의 움직임은 불규칙했고 일반적인 매끄러운 미끄러짐과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수중 통신을 통해 제임스와 마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이버들은 멈추고 고래의 위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통받는 해양 동물에 접근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트에서는 레이첼이 구조 장비, 특별한 절단 도구, 수중 조명 및 안전줄을 준비했습니다. 토마스는 해안 경비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임스와 마이크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래가 어망에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래는 그물, 밧줄, 체인에 감겨 있었고 앵커가 그 동물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다이버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얽힌 생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 구조가 시작됩니다. 제임스는 고래의 머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고래의 시야 안에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혹등고래가 뛰어난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때 고래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이크는 근처에서 멈추고 필요할 경우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제임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거대한 눈 속에서 그는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조용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고래는 약간 머리를 돌리며 그 앞에 있는 이 낯선 존재를 더 잘 보려는 듯 했습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손을 들어 비어있는 손바닥을 고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돌고래와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놀랍게도 고래는 차분하게 반응하며 물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20분 후 두 번째 다이빙 팀인 사라와 레이첼이 추가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얽힌 낚시 장비를 체계적으로 촬영하여 위험한 구조의 배치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남아있던 토마스는 팀의 노력을 조정하고 접근 중인 해안 경비대 선박과의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팀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가장 중요한 얽힘의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해상도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라는 고래의 피부에 마찰을 일으킨 밧줄의 위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매듭과 얽힘을 기록했습니다. 제임스는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를 풀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고래의 엄청난 힘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가만히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가능한 한 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는 앵커를 작업하며 고래를 방해하지 않고 해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약 1500kg의 무게였고 위험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제해야 했습니다. 레이첼은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주위의 그물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었습니다. 이는 밧줄이 조직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수준의 강철 같은 긴장감과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탐험하기 전에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5. 구조 기술의 세부 사항. 운 좋게도 해안 경비대대가 곧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는 해양 포유동물 수의사인 에밀리 파커 박사와 또 다른 구조팀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더 무거운 잔해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커 박사는 고래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밧줄이 고래의 피부에 눌러져 생긴 여러 개의 깊은 마찰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은 신속하게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우선 과제는 고래의 머리와 분수구를 풀어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몸체와 앵커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구조자는 특정 작업을 맡았습니다. 가장 섬세한 단계 중 하나는 고래의 입에서 밧줄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제임스가 그 도전을 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래의 머리에 접근하여 통신 장치를 통해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포가 그의 주위로 떠오르며 햇빛에 비쳐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래는 그의 차분한 에너지를 감지한 듯 보였습니다. 고래는 입을 약간 열어 제임스가 얽힌 낚시 장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래의 혀와 턱에 얽힌 여러 개의 두꺼운 밧줄이 있었고 이는 고래가 먹이를 먹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밧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래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지내며 가끔 혀를 움직여 제임스가 어려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거된 각 밧줄은 고래에게 가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초기 단계가 완료되자 팀은 수면으로 올라가 탱크를 다시 채우고 재편성했습니다. 보트에서는 다음 단계인 고래의 몸과 앵커를 해제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작업 조건이 약간 더 편안해졌습니다. 짧은 휴식 후 사라와 레이첼은 특별한 끝이 둥근 칼을 사용하여 고래의 몸 주위의 그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주의와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마이크와 2명의 해안 경비대 팀원들은 앵커를 관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앵커가 분리된 후 하강을 조절하기 위해 부풀릴 수 있는 부표를 연결했습니다. 또 1시간의 노력이 지나고 대부분의 그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몇몇 자극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커 박사는 고래를 계속 관찰하며 고래의 호흡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졌음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팀이 앵커를 해제할 준비를 할 때 찾아왔습니다. 모든 안전 조치를 확보한 후 그들은 고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마지막 절단을 했습니다. 고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그 반응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가장 경험이 많은 구조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6고래의 충간이 다가오자 제임스는 모두에게 제자리를 잡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는 마지막 밧줄을 조심스럽게 자르기 시작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앵커의 움직임을 조절했습니다. 고래는 그 순간의 중요성을 감지한 듯 거의 완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밧줄이 잘리자 앵커는
부표와 안전줄에 의해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팀은 숨을 죽이며 그 거대한 생물이 서서히 바다 깊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앵커가 해제되자 고래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고래는 마침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초기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수영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고래는 더 자신감 있고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다음 반 시간 동안 고래를 관찰하며 그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고래는 구조자들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매 회전마다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호흡은 차분하고 꾸준한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래는 제임스에게 가까이 수영하며 그의 거대한 몸으로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제스처는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 고래는 팔팔한 패턴으로 숫자 8을 그리며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느러미가 바다를 우아하게 가르며 부드러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이는 미니어처 수중 나선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이 드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고 이는 보물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팀은 고래가 새롭게 찾은 자유를 탐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기 위해 점차 후퇴했습니다. 각 움직임은 더욱 확신에 차고 표현력이 풍부해졌습니다. 파커 박사는 마지막 원격 평가를 수행하며 고래의 전반적인 상태가 안정적이며 회복의 징후가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자국과 치유 흉터는 몇 주 내에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래는 수면으로 올라와 분수구에서 강력한 물줄기를 방출했습니다. 그 분수의 힘은 놀라웠고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방울을 포착하여 공중에 희미한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5분 동안 팀은 경이롭게 고래가 일련의 놀라운 점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래의 거대한 몸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마다 2배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벤트를 기록하고 있던 토마스는 이 행동이 최근에 구조된 고래에게는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지만 이 고래는 감사의 표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고래는 천천히 배 쪽으로 수영하며 모든 선원에게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순간을 주었습니다. 황금빛 석양 아래 고래의 매끄러운 피부는 회색과 파란색의 음영으로 반짝였습니다. 레이첼은 몇몇 흉터가 오래된 것임을 알아차렸고 아마도 이전의 낚시 장비와의 접촉에서 생긴 것일 것입니다. 이는 책임 있는 해양 관행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고래는 천천히 북쪽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고래가 여름철에 혹든 고래가 모이는 풍부한 먹이터로 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구조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 수 있도록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바다가 잔잔해지고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번 구조가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까요? 7. 여파와 보고서. 해가 지면서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팀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놀라운 구조 작업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좌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맥퍼슨 선장은 내비게이션 지도에 그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팀은 상세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구조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기술과 전략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고압적인 순간에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구조적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은 사무실에 모여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사용된 각 방법과 도구를 문서화하며 그들의 경험이 미래의 다른 구조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특히 고래의 비범한 차분함과 인간의 도움에 대한 개방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20년의 바다 생활 동안 인간과 바다의 거대 생물 사이에 이렇게 깊은 연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는 회수된 낚시 장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물과 앵커에 있는 표시는 몇 달 전 폭풍으로 침몰한 선박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약 일주일 후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영구 선박이 가시적인 흉터가 있는 혹등고래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행동은 정상적으로 보였고 다른 고래들과 함께 먹이를 먹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팀의 조정력과 고래의 독특한 신뢰 표시를 칭찬했습니다. 제임스와 그의 팀에게 이는 단순한 성공적인 구조가 아니라 두 매우 다른 종이 필요할 때 협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예시였습니다. 구조 현장은 나중에 해양 구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 우선 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순찰대는 버려진 낚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 작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대형 포유류 구조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래가 자신의 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안 관찰된 행동이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문성, 인내, 그리고 공감이 바다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속적인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팀원은 더 깊은 이해와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고래의 눈에서 본 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마도 감사의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래가 다이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본능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